안녕하세요. 오늘의 과학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 과학 뉴스 첫 시간인데요. 제가 준비한 그 목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자세한 이야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술 중독 및 주량 증가는 도파민 수용체를 증가시킨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AI로 대장암 방지 진단 시스템 개발,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출시한 손목을 튕겨서 증강현실을 이제 경험을 하는 거에 대해서 페이스북이 출시를 했거든요. 그거에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고대 인간과 개가 함께 이주한 DNA 증거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작년 말에 나온 범용 독감 백신 개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술 중독 및 질량 증가는 도파민 수용체를 증가시킨다라는 이런 그 논문이 나온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일본 도호쿠 대학과 일본 국립유전학 연구소에서 연구를 한 것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 논문의 내용은 주량이 매일 증가하면 도파민 수용체가 증가한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도파민은 뇌에서 행복감과 의욕을 높이는 신경 전달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논문에서 제시한 사진을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 그 왼쪽과 오른쪽에 형광 물질이 그 뚜렷하게 보이는 노란색과 빨간색이 보이시죠? 왼쪽을 보시면은 노란색과 빨간색이 덜 선명한 것 비해서 오른쪽에는 왜 빨간색과 노란색이 선명한 거를 보이고 있어요. 이 노란색과 빨간색은 바로 도파민 수용체를 염색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파민 수용체가 자유롭게 이제 음주를 시킨 그 실험군에서 도파민 수용체가 더 많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실험을 봤더니 실험을 어떻게 했냐? 쪽파리 10마리를 사용해서 실험을 하였고요. 설탕물에 녹인 도수 15%의 알코올을 유리관의 끝에서 자유롭게 마실 수 있도록 했대요. 그래서 일일 평균 30회 정도였는데 횟수가 4일째 되는 날 봤더니 50회 정도까지 증가했대요. 이거를 체중 50kg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초파리에서 체중 50kg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술이나 와인을 하루에 35리터 마시는 기준이 되고요. 4일째 때는 50리터 정도를 마신 것에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뇌를 관찰한 결과 D형, D형, D2형이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데 D1형 도파민 수용체가 증가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혹시라도 유전자 조작을 한번 해봤더니 D1 도파민 수용체를 증가시켰더니 보통 초파리보다 주량이 초과하였다. 그래서 이 D1 수용체는 먹이, 냄새, 기억 등 뇌의 고차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술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D1형 도파민 수용체가 증가하였다라고 이제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는 AI로 대장암 방지 진단 시스템을 개발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본 국립암연구센터의 연구센터랑 일본 NEC가 같이 공동 개발한 건데요. 보통 대장암 하면은 우리 일상적으로 되게 많이 흔한 암 중에 하나인데요. 이 대장암은 남녀를 합치면 환자 수가 가장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대장암을 조기에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나 싶어서 이 일본 국립암연구센터랑 일본 NEC에서 같이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대장암과 그 외 대장암과 비슷한 병변을 진단하는 시스템을 의료기기로 승인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래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은 그 위에 의사가 보이시고 그 아래에 환자가 누워 있어요. 그래서 내시경을 통해서 이 사람의 대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시경을 AI가 볼 수 있게끔 한 다음에 AI가 그동안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이 사람이 대장암이다. 아니면 그 외에 대장암이랑 비슷한 어떤 질병이 있다라고 이거를 의사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사람이 내시경을 받고 있으면 그거를
AI에게 전달하면서 내시경을 보는데 이 AI가 다시 의사에게 이 사람 만약에 대장암이라 치면 대장암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AI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AI에 대량의 이미지 정보를 학습시켜서 질병을 감지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의사에게 말해서 병변 발견을 발견하는 구조인데 이 AI 이름은 와이즈 비전인데요. 이 내시경 영상 분석 AI 대장암과 그 외 질병 약 1만 2천 가지에 이르는 약 25만 내시경 사진을 학습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대장암이나 그 외 질병을 감지하면 알림음과 함께 그 슬래시로 그 부위를 의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AI가 그러면 학습하지 않은 350가지 질병에서는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AI가 학습하지 않은 350가지 질병에서는 비교적 판단하기 쉬운 윤기형 질병에서는 약 95% 일치하였고요. 판단하기 어려운 표면형에서는 약 78% 일치하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AI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미리 발견해서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I를 통해서 이 대장암을 미리 발견을 해서 그거를 의사에게 알려줘서 그걸 이제 치료할 수 있게끔 그렇게 AI가 도와준다라는 그 이야기고요. 세 번째로는 페이스북에서 그 2014년도에 이큘러스를 이제 그 주커버그가 인수를 하면서 이 증강현실이나 뭐 가상현실 이런 그 제3의 이런 그 세계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페이스북에서 최근에 손목을 튕겨서 증강현실을 체험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개발했대요.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목에다가 팔찌를 이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을 터치를 하면 이 증강현실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보고 싶은 화면을 보여주면서 그거를 이제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면은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키보드도 작동해서 그거를 이제 작동할 수도 있고 또는 마우스처럼 손가락을 움직이면은 이게 그 다음 장면이 보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게 장치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시면 페이스북에서 AI 소프트웨어를 착용할 수 있는 기기를 공개하였는데요. 손목에 착용할 수 있는 기기는 사용자가 원하는 작업과 원하는 시기와 같은 사용자 요구를 예측을 한대요. 그래서 명확한 입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근전도를 기술을 이용하는데요. 이 근전도는 바로 뭐냐면 근육이 수축할 때 근육과 신경계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활동 전이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이 근전도 기술을 이용해서 이 손목에 착용하는 팔찌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AI가 기기 착용자의 행동을 학습하면서 손가락을 움직이려는 의도를 감지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증강현실 체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이 과학뉴스 맨 첫 시간에 했던 게 바로 BMI예요. BMI가 뭐였죠? BMI는 전쟁에 의해서 사지가 잘린 사람이나 아니면 장애를 가져서 손이나 발을 못 움직인 사람들한테 뇌에다가 칩을 삽입을 하거나 또는 귀가 못 들린 사람에게 인공화호를 이제 달아서 뇌에다가 그 소리를 인지하게끔 해주는 그런 그 침습형 방법이나 비침습형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장애를 가진 분들 중에서는 침습형 방법으로 해서 인공화호 수술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이 페이스북에서 출시한 거를 가지고 문득 떠오르는 게 BMI가 떠오르더라고요. 왜냐면 이 BMI가 침습형으로 만든 방법도 있지만 비침습형 방법으로도 요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BMI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거를 떠올려서 혹시 비침습형 방법으로 자동차에 핸들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동차에 헬멧을 두고 그 헬멧을 머리에 쓰면은 그냥 생각하는 대로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자동차가 이 헬멧 하나로 마치 뭐 로봇처럼 만들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정말 이게 운전하는데 이게
그전에는 핸들을 가지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움직였더니 그거를 머리 쪽에 생각으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서 운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운전 방법이 정말로 만들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손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도 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나이가 들면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정부에 반납을 하잖아요. 그런 어르신들도 충분히 운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굳이 증강현실, 뭐 가상현실, 혼합현실, 뭐 되게 종류 너무 많더라고요. 그쪽 세계가. 그래서 혼합현실 봤더니 혼합현실은 가상현실이랑 그 다음에 증강현실이랑 그 다음에 현재 있는 그거를 혼합해서 그거를 이제 보여줄 수 있게끔 하는 게 그게 혼합현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커버그가 최근에 투자하는 게 혼합현실 쪽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에서 최근에 출시한 손목 장치는 좀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판막이라고 아세요? 판막이 심장에만 있는 게 판막이 아니에요. 우리가 혈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혈관에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손끝, 발끝은 심장과 먼데 이 손끝에 있는 피가 어떻게 심장까지 갈 수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건 바로 판막이 힘들면 그러는 거예요. 판막이 피가 거꾸로 가지 못하게끔 판막이 닫아줘요. 그래서 피가 역류하지 않고 얘가 점점점 심장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바로 판막인데 그 손목에 있는 그 전파가 판막을 꾸준히 움직이게 되면은 그 판막이 되게 혈관에 있기 때문에 매우 얇고 매우 연약한 존재예요. 그 판막이 손상이 되면 피가 역류를 해서 깨끗한 피와 더러운 피가 섞이는 것 뿐더러 피가 점차적으로 심장으로 못 가기 때문에 사지가 썩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지 않게끔 만들 수도 있겠지만 꾸준히 그 손목의 장치를 그거를 차고 있다면 계속해서 전파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파가 결국에는 우리 손에 있는 혈관까지도 전파가 통한다는 건데 그 전파가 꾸준하게 판막을 계속 영향을 미치면 판막의 기능이 저해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혹시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개발한 페이스북에서 혹시 의사들한테 이거를 의견을 자문하지 않아서 이 손목 장치를 만든 거 아닌가. 손목에다가 시계를 다는 거랑 손목에 전기가 흐르는 전파가 있는 거 다른 건 달라요. 손목에다가 시계를 단다는 거는 그만큼 그 태엽이 감겨지는 그 전파 자체는 우리 몸에 통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 몸은 전자로 되어 있잖아요. 전자가 흐르잖아요. 근데 손목에 장치하는 그것도 전자가 흐르잖아요. 그 전자가 전자를 만나서 전자가 더 강해지는 거니까 결국 판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위험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차라리 이런 방법을 쓰지 말고 BMI 방법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블루투스 이어폰이라고 알고 계시죠? 블루투스 이어폰은 어떤 거예요? 이어폰은 이어폰인데 선이 없는 이어폰이죠. 그 이어폰으로 우리가 전화도 할 수도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 이어폰을 가지고 왼쪽은 마우스 역할, 오른쪽은 키보드 역할하는 식으로 하면서 그걸 가지고 핸드폰에 있는 우리가 모든 정보들을 이 블루투스 이어폰으로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을 했었죠. 왜냐면 귀에는 판막이 존재하지 않아요. 귀에는 외이, 중이, 내이가 있죠. 외이는 바깥에 있는 소리를 모아서 중이로 와서 결국엔 달팽이관을 만나서 달팽이관이 그 소리를 증폭시켜서 뇌에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판막이 존재하지 않아요. 어차피 피는 결국에는 통해서 뇌에 전달되고 다시 우리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위험한 방법이 아닌가 손목장치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방법은 제가 그래서 BMI랑 페이스북 웨어러블 손목장치를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 같이 살펴볼 거는 고대 인간과 개가 함께 이주한 DNA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혹시 뭘까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어떻게 고대 인간과 개가 함께 이주한 증거가 이걸 어떻게 밝혀냈지? 했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고대에 그 화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화석의 게놈을 가지고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는 고대에 이동 중인 개와 인간 사이의 게놈 관계를 파악해서 밝혀낸 증거인데요. 2020년 10월 30일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연구 논문인데요. DNA를 통해서 빙하기 말인 약 11,000년 전부터 개와 인간 간의 이동이 서로 같이 이루어졌다는 걸 밝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수렵 채집 사회의 초기 개와 어떻게 연관되었는지 27종을 대표하는 고대 개의 유해에서 게놈을 분석하였는데 개들과 살았던 시간이 마지막 빙하기부터 약 800년까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 이 DNA를 같은 기간 및 지역의 고대 인류의 게놈과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고대 인간과 개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시간과 위치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패턴을 찾아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대요. 그래서 유전체학을 사용해서 이 시간을 통해 이동한 것을 설명한 최초의 논문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치와와부터 큰 세인트 버나드까지 모든 개 품종이 11,000년 정도 존재했고 이 5개 그룹의 개에서 유래했다는 걸 발견했고요. 고대 유럽 초기에 많은 종류의 개가 약 5,000년 전 봤더니 저기 멕시코의 치아와 시베리아 허스키까지 이게 모두 다 유럽 초기에 이게 조상들이 다 멕시코 치아와 시베리아 허스키까지 번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범용 독감 백신 개발이에요. 그래서 범용이 뭘까? 그래서 한참을 고민해봤어요. 범용이 뭐지? 너무 어렵다. 이거 마치 한자인 것 같잖아요. 유니버셜이에요. 유니버셜. 그래서 유니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니버가 다양한. 그래서 다양한 독감에 효과가 있는 백신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거 보면 똑같아요. 광범위한 독감 바이러스 변종에 효과가 있는 범용 독감 예방 백신을 미국 연구팀이 개발했대요. 근데 그 미국 어디냐면 뉴욕 마운트 시나이 의대의 플로리안 크레머 미생물학 교수팀에서 개발했는데요. 변이를 일으키지 않는 독감 바이러스의 특수 부위인 단백질을 이용하려고 찾아봤더니 우리가 흔히 맞고 있는 독감 백신은 그 바이러스의 머리 부분인데 줄기 끝부분이 봤더니 독감이 아무리 변이를 하고 난리를 치고 해도 이 줄기 끝부분은 거의 변하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이 연구팀들은 자주 변하는 머리 부분이 아니라 자주 변이가 일어나도 변하지 않는 줄기의 끝부분을 한번 이용해보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팀이 어떻게 개발했냐면 그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줄기 끝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 독감 백신을 만든 건데 이 독감 백신은 최소한 18개월 정도 지속이 됐대요. 이거는 이미 일상 임상시험에서 백신을 실험을 한 그 실험군에서 그 사람들의 면역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 봤더니 18개월 지속됐다는 거를 입증한 거고요. 그 일상 실험은 지원자 65명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였고 백신을 맞은 임상시험 참가자들의 혈액 샘플을 분석해본 결과 불활성 사백신은 뭐냐면 죽은 바이러스. 그다음 생백신은 뭐냐면 생백신은 바이러스가 좀 독성이 약하게끔 낮춰서 하는 게 생백신인데 생백신, 사백신 이 사람들도 둘 다 실험을 해봤나 봐요. 해봤는데 이 일상 실험 해본 결과
불활성 사백신이 효과가 있었다는 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는 네이처 메디슨에 발표가 되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같이 제가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첫 번째는 도파민, 술 중독 및 주량 증가는 도파민 수용체를 증가시킨다. 그 다음에 AI로 대장암 방지하는 그 AI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최근에 만든 손목 장치, 손목을 튕겨서 증강현실을 나타내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고대 인간과 개가 함께 이주한 증거가 고대 화석에 남아있다. 그 다음에 범용, 다양한 독감 백신에 효과가 있는 독감 백신이 미국에서 개발이 되었다라는 걸 알아봤고요. 여기까지 같이 저랑 들어주시고 같이 청취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과학 동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